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고 흥미로운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가 내 손이 되어줘야겠다.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방금 갈아낸 칼날로 축축한 나무를 긁어내는 듯한 소리. 한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눅눅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보다, 등 뒤에 모처럼 박히는 교도관의 시선보다 바로 정면에서 자신을 내리누르는 이 남자의 존재감이 지독했다. 소독약과 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교도소의 냄새였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지우는 마른 입술을 하그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묻고 싶지 않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사치였다. 좁아터진 상담실 안, 낡은 철제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훈과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박만철. 청주교 도소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사형수. 자신의 아내를 십수번 난자에 살해한 혐의로 10년 넘게 붉은 명찰을 달고 있는 괴물. 박만철은 아무 말 없이 거대한 손을 책상 위로 올렸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고 마디마디는 굵고 뒤틀려 있었다. 그 손이 평생 흙을 만지고 쇠를 만져온 노동의 손인지 아니면 사람을 해한 흉기인지 지우는 가늠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손이 꿈틀거릴 때마다 목덜미에 솜털이 바짝 서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편지를 써야겠다. 편지요? 지우는 저도 모르게 반문했다. 예상치 못한 단어였다. 이 남자와 편지라니? 어울리지 않아도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내 딸녀에게. 딸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박만철의 입가에 희미한 경련이 일었다. 그건 비웃음도 슬픔도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 굳어버린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에 가까웠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렁거리는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이어졌다. 내 입으로 하는 말을 내 손으로 종이에 옮겨라.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알아들었나? 지우는 침을 삼켰다. 눈앞의 남자는 평생 연필 한 번 제대로 쥐어본 적 없는 문맹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한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글로 지어내던 사문서 위조범이었다. 아이러니한 상황에 헛웃음이 나오려다 간신히 참았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 그리고 어쩌면 벗어날 수 없는 늪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얻는 게 뭡니까? 지우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물었다. 그러자 박만철의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짓는 잔혹하고도 서늘한 미소였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드러난 눈빛이 칼날처럼 지훈의 심장을 꿰뚫었다. 숨은 쉬게 해줘야지. 그 한마디에 상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등 뒤에 교도관이 작게 헛기침을 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을 쉬게 해주겠다. 그 말은 곧 거절하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이곳 청주교 도소라는 작은 왕국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자의 선고였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거래였다. 그의 재능과 남자의 목숨값이 오가는 위험하고도 은밀한 거래의 시작이었다. 한지훈의 세상은 언제나 종이 위에 있었다. 그는 글을 썼고 글로 사람을 속였고 결국 그 글 때문에 이곳에 들어왔다. 그의 죄명은 사문서 위조. 하지만 검사가 공소장에 적어내린 그 건조한 단어들은 지훈이 저지른 일들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 그는 단순한 위조범이 아니었다. 그는 창조자였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졸업증명서를 만들고 유령 회사의 재무제표를 꾸미고 심지어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유서를 대신 써주기도 했다. 그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인생은 비극이 되기도 희극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꽤 짭짤한 돈을 만졌다. 교도소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다. 소독약과 땀이 뒤섞인 역한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차가운 쇳소리, 아무리 닦아도 더러운 공동 화장실,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증발해버린 사람들의 공허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그의 예민한 신경을 거슬렀다. 처음 몇 달은 악몽 같았다. 옆 칸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신음소리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콩나물 몇 가닥이 전부인 멀건 국을 보며 헛구역질을 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지우는 곧 이곳의 생리를 터득했다. 약해 보이면 먹힌다. 강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약자는 철저히 외면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지 말아야 한다.
그는 유령처럼 지냈다. 책을 읽고 운동 시간을 채우고 가끔 교도소 도서관의 낡은 컴퓨터로 소설 따위를 끄적이며 시간을 죽였다. 그렇게만 하면 남은 형기를 무사히 채우고 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믿음이 깨진 것은 박만철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서부터였다. 박만철? 그는 교도소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공포 그 자체였다. 아내와 내연남을 한자리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10수년째 복역 중인 남자. 갓 들어온 신참들은 물론이고 웬만한 장기수들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가 식당에 나타나면 주변이 조용해졌고 그가 운동장을 걸으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변을 압도했다. 깊게 팬 주름과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늘진 눈빛은 그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짐작게 했다. 교도관들조차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필요 최소한의 말만 섞을 뿐 누구도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었다. 지훈 역시 그를 멀리서 몇 번 본 것이 전부였다. 일부러 그의 동선을 피해 다녔다. 엮여서 좋을 것 없는 인간. 짐승. 그는 박만철을 그렇게 규정했다. 그런데 그런 남자가 하필이면 자신을 지목한 것이다. 상담실에서의 첫 만남 이후 지훈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에 빠졌다. 좁은 독방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는 박만철의 제안을 곱씹었다. 숨은 쉬게 해줘야지. 그 협박 섞인 말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거절했을 경우에 후폭풍은 불보듯 뻔했다. 이곳에서 사형수는 잃을 것이 없는 존재다. 그런 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시한폭탄을 끌어안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받아들이자니 찜찜하기 짝이 없었다. 아내를 죽인 놈의 회개라도 들어주란 말인가? 그의 더러운 과거를 내 손으로 미화시켜주란 말인가? 위조는 할 수 있어도 그런 위선은 떨고 싶지 않았다. 사서 고생할 거 있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해줘. 편지 몇 통 써주는 게 뭐 대수라고? 운동 시간 담벼락 그늘에 쭈그려 앉아있던 동기수 김씨가 툭 던지듯 말했다. 그는 이곳에서만 10년 가까이 썩은 고참이었다. 교도소 내의 소문은 발보다 빨랐다. 지훈이 박만철에게 불려갔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찝찝해서요? 그 인간이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김씨는 피식 웃으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회색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여기서 어떤 놈 아닌 놈이 어딨냐? 다 똑같은 죄수 새끼들이지. 그리고 너 그 영감님 무서운 거 아직 모르는구나? 몇 년 전에 말이야. 새로 온 혈기왕성한 놈 하나가 영감님 심기를 건드렸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김씨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어떻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 교도소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송 갔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이 안에서 조용히 처리된 거야? 그 영감님은 말이야. 교도관 몇몇도 자기 사람으로 쥐고 있는 양반이라고. 그러니 괜히 뻗대지 마라. 너 같은 놈 하나 담그는 건 일도 아닐 테니. 김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운동장 저편에서 박만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혼자였다. 늘 그랬듯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트랙을 따라 묵묵히 걷고 있었다. 햇빛이 그의 죄수복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그림자 속을 걷는 사람처럼 어두워 보였다. 수많은 죄수들 속에서 그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박만철이 고개를 돌려 정확히 지훈과 눈을 마주쳤다. 거리가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창처럼 날아와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결정했나? 소리 없는 물음이 들려오는 듯했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김씨의 말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날 오후 지훈은 교도관을 통해 박만철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다시 마주 앉은 상담실. 이번에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겠습니다. 그 편지 제가 쓰죠? 박만철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을 쳐다보기만 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앞에서 지훈은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말을 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쓰는 동안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담배. 일주일에 2갑씩 넣어주십시오. 교도소에서 담배는 돈이자 권력이었다.
지훈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었다. 하지만 박만철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도록 하지.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두 남자의 기묘한 거래가 시작되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낡은 철제 책상 위로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놓였다. 그 계약서의 내용은 피냄새가 나는 과거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첫 번째 장은 아직 쓰이지 않은 한 통의 편지였다. 첫 번째 편지를 쓰는 날은 유난히 후텁지근했다. 좁은 상담실 안에는 선풍기 한 대 없이 눅눅한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벽에 난 작은 창살 너머로 쨍한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방 안의 어둠을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지우는 책상 위에 갱지 한 장과 펜을 올려놓았다. 박만철은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지훈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육중한 몸 때문에 의자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쇠냄새와 먼지 냄새, 그리고 박만철에게서 풍기는 알 수 없는 흙냄새가 뒤섞여 지훈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시작하시죠?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최대한 사무적인 말투를 유지하려 애썼다. 이건 일이자 거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박만철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혹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배우는 아이처럼 입술만 달싹였다. 그의 거친 손이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찔거렸다. 서연이에게. 한참 만에 그가 뗀 첫 마디였다. 지우는 펜을 들어 종이 맨 위에 사랑하는 딸 서연이에게라고 적었다. 그러자 박만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랑하는? 그런 말은 빼라. 고함 소리에 지우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그의 목소리는 작은 상담실을 뒤흔들 만큼 위압적이었다. 박만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냐? 당장 지워라. 알겠습니다. 지우는 군말 없이 줄을 긋고 서연이에게라고만 다시 적었다.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박만철은 또다시 침묵에 빠졌다. 그의 눈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지우는 알 수 없었다. 후회? 분노? 아니면 그리움? 십수년 동안 묵혀둔 감정의 실타래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버린 것일까? 하고 싶은 말이 없으십니까? 보통 편지는 안부부터 묻는 법입니다. 잘 지내느냐, 아픈 곳은 없느냐,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지훈이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건넸다. 그러자 박만철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궁금하지 않다. 그럼 뭘 쓰고 싶으신 겁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박만철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그날 밤 내가 왜 내 어미에게 손을 댔는지 그걸 알려줘야겠다. 드디어 본론이었다. 지우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살인자의 고해성사였다. 그는 이제 끔찍한 살인사건의 전말을 범인의 육성을 통해 직접 듣게 될 터였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박만철은 마치 오래된 영사기를 돌리듯 느리고 무겁게 그날의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다. 시간 순서도 뒤죽박죽이었고 감정적인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아내의 낭비벽, 끊이지 않던 부부싸움,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는 모든 것을 아내의 탓으로 돌렸다. 자신은 피해자이며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지우는 그의 말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만철의 이야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 그의 말은 오직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속으로 실소했다. 역시 괴물은 괴물일 뿐이었다. 회개나 반성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인간. 1시간 넘게 이어진 독백이 끝나고 지우는 너덜너덜해진 갱지를 박만철 앞으로 내밀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우는 박만철이 쏟아낸 말들을 그럴듯한 문장으로 다듬어 한 편의 짧은 편지를 완성했다.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아비의 못난 성정 탓에 내 어미를 먼저 보냈다. 순간의 실수였고 지금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부디 이 아비를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날의 진실만은 알아다오. 지훈이 보기에도 역겨운 위선 덩어리였다. 하지만 박만철이라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박만철은 편지를 읽어달라는 지훈의 말을 무시한 채 갱지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는 글자를 읽지 못했다. 그저 종이 위에 개미처럼 나열된 까만 흔적들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한참 동안 종이를 노려보던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 그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과 함께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아니야?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박만철의 눈이 핏발로 가득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찢어진 종이 조각을 지훈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내 놈 지금 날 가르치려 드는 게냐? 내 말을 내 놈 마음대로 꾸며내? 이따위 가식 덩어리를 내 딸에게 보내라고? 분노한 박만철의 모습은 위협적이었다. 당장이라도 책상을 뛰어넘어 지훈의 멱살을 잡을 것만 같았다. 지훈은 겁에 질려 의자 뒤로 몸을 물렸다. 시키는 대로 썼을 뿐입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정리한 것뿐이라고요? 닥쳐라. 내일 다시 온다. 그때까지 내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그대로 적어놔. 내 입에서 나온 그대로? 알겠나? 박만철은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상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철문 소리가 지훈의 귓가를 어지럽게 울렸다. 혼자 남은 지훈은 한동안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방금 전에 살기는 진짜였다. 그는 깨달았다.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박만철은 단순한 자기 변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뭔가를 지훈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진짜 이야기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훈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에 유독 진하게 번진 잉크 자국이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다. 다음 날 지훈은 밤새 잠을 설친 퀭한 얼굴로 다시 상담실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박만철의 말을 복기하며 눌러쓴 갱지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의 거칠고 두서없는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고역이었다. 문장은 툭툭 끊겼고 욕설과 한탄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은 편지가 아니라 어느 이름 모를 살인자의 너저분한 독백에 가까웠다. 지훈은 이 종이 뭉치를 박만철이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곧이어 철문이 열리고 박만철이 들어왔다. 어제와는 달리 그의 얼굴은 수면 아래처럼 고요했다. 그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지훈이 내미는 종이 뭉치를 향해 턱짓했다. 읽어봐라.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고 종이의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박만철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그의 거친 말투와 투박한 단어들을 그대로 살려서. 그년이 먼저 시작했어. 맨날 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 내가 뼈 빠지게 벌어다 주면 뭘 해. 하루가 멀다 하고 노름판에, 화장품에, 옷가지에 그러다 그놈을 만난 거야. 뺀질뺀질하게 생긴 놈. 그놈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날 밤이었지. 내가 술 좀 마시고 들어갔는데 집구석은 난장판이고 그녀는 없었어. 한참 만에 기어들어오는데 어디서 뒹굴다 왔는지 분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 그래서 내가 물었어. 누구랑 같이 있었냐고? 근데 그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그 말에 눈이 뒤집힌 거야. 내 마누라가 내 집에서 나한테. 지훈은 기계적으로 읽어 내려갔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텍스트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박만철의 목소리로 그의 죄악을 읊는 것은 마치 자신이 그 범죄의 공범이 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지훈이 읽는 동안 박만철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감아 듣는 것처럼 혹은 오래된 상처를 후벼 파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주름진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지훈이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박만철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다. 상담실 안에는 지훈의 거친 숨소리와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죄수들의 고함 소리만이 맴돌았다. 이걸 그대로 보내라. 한참 만에 박만철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대로요? 이건 편지가 아닙니다. 그냥 보내라. 박만철은 지훈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그는 갱지를 깔끔하게 봉투에 넣고 겉봉에 박서연이라는 세 글자를 적었다. 주소는 박만철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낡고 허름한 서울의 어느 동네였다. 딸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편지는 교도관을 통해 무사히 발송되었다. 그리고 지우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갑씩 담배를 받기 시작했다. 교도소 내에서 그의 위상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박만철과 독대하는 유일한 죄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무도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삶은 조금 편안해졌다. 더 이상 밤에 잠을 설치는 일도 없었고 식사 때 반찬을 뺏기는 일도 없었다. 박만철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 마치 편지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지우는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랐다. 박만철과의 위험한 거래는 잊고 다시 예전처럼 유령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보름 만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운동 시간을 마치고 감방으로 돌아가던 지훈의 앞을 최 계장이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한지훈 따라와. 박만철 씨가 너 보자신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또 무슨 일이지?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최 계장의 뒤를 따랐다. 상담실 문을 열자 박만철이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구겨진 편지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답장이 온 것이다. 읽어봐라. 박만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허리를 숙여 편지지를 주워들었다. 그것은 박만철이 보낸 편지지가 아니었다. 하얗고 빳빳한 젊은 여자의 거심이 분명한 편지지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날카롭고 분노에 찬 글씨들이 가득했다. 지우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이 교도소에서 편히 죽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잊었어? 당신이 보낸 그 더러운 변명 덩어리, 읽는 내내 역겨워서 토할 뻔했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아?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의심과 폭력 때문이었어. 당신은 괴물이야. 살인자. 그러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당신 같은 아버지는 둔 적 없으니까. 차라리 당신이 내일 당장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편지는 저주에 가까웠다. 딸이 아버지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혀 있었다. 지우는 편지를 다 읽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상담실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등 뒤에서 박만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분노? 슬픔? 아니면 절망? 한참의 침묵 끝에 박만철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지우는 그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슬픔도 분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혹은 가면을 쓴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 공허한 눈동자가 지훈을 향했다. 한 통 더 써야겠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이런 저주를 받고도 또 편지를 쓰겠다고?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번에는 내가 알아서 써봐라. 네? 제가요? 그래. 내 놈은 글 쓰는 재주가 좋다고 들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재주라지. 내 딸년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글을 네가 한번 지어내봐라. 내 마음인 것처럼.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을 네가 대신해줘. 박만철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광기가 지훈의 온몸을 소름 돋게 했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 그는 지금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것도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절절한 마음을 위조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지금껏 해왔던 사문서 위조하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위조하는 일이었다. 못하겠습니다. 그건. 지훈이 거절하려던 순간 박만철이 성큼 다가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거대한 소나기에 목이 졸려 숨이 막혔다. 거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박만철의 눈이 번뜩였다. 그 눈 속에서 지우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이것은 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지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박만철은 그를 놓아주었다. 콜록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지훈의 귓가에 박만철의 마지막 말이 모처럼 박혔다. 내 딸의 마음을 돌려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내 놈의 마지막 글은 내 놈의 유서가 될 것이다. 한지훈에게 글쓰기는 생존 기술이자 탈출구였다. 그는 단어들을 조합해 현실을 왜곡하고 문장을 다듬어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데 능했다. 하지만 이번 과제는 달랐다.
살인자 아버지의 마음을 위조해 증오로 가득 찬 딸의 마음을 돌려놓으라. 이것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심리전이었다. 며칠 동안 지우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하얀 갱지를 앞에 두고 머리를 쥐어짰지만 떠오르는 것은 박서연의 저주의 참 문장들 뿐이었다. 당신은 괴물이야? 차라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이런 말을 들은 아버지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위선처럼 보일 테고 변명을 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 터였다. 그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기분이었다. 옆방의 코 고는 소리, 복도를 순찰하는 교도관의 발소리가 유난히 신경을 긁는 밤이었다. 좁은 독방의 창살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지우는 등을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박만철이 아닌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무뚝뚝하고 엄하고 평생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던 아버지. 지훈이 글 쓰는 것을 못마땅해하며 딴따라 같은 짓이라고 폄하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만약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일까? 어쩌면 박만철처럼 서툴고 투박하게 자신의 삶을 변명하려 들지도 모른다. 그 순간 실마리가 잡혔다. 변명도 용서도 아닌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박만철이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아닌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딸이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 서툴렀던 사랑, 그리고 가난했지만 행복하려 애썼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날 지우는 박만철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질문을 던졌다. 따님 이름이 서연이라고 하셨죠?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박만철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지었다. 상서로울서 고을연. 상서롭고 곱게 자라라고. 따님이 태어났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기분은 무슨. 그냥 작았지. 내 손가락 하나만 한 것이 꼼지락거리는 게 신기했고. 지우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아내와는 어떻게 만났는지, 첫 데이트는 어땠는지, 서연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박만철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단답형으로 대답했지만 지훈이 끈질기게 파고들자 조금씩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지난번의 자기 변명과는 달랐다. 거기에는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있었다. 낡은 흑백 사진처럼 빛바랜 행복의 조각들이 있었다. 지훈은 그 조각들을 걸어 모아 한 편의 글을 썼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서연이에게. 이 편지를 또다시 찢어버릴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아비는 써야겠다.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변명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네가 태어났던 어느 여름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다. 편지에는 박만철이 딸의 이름을 지어주던 날의 벅참, 갓 태어난 딸의 작은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경이로움, 아내와 함께 딸의 기저귀를 갈며 웃었던 소소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었다. 아비는 내 어미를 했고 너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인이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아주 잠시나마 우리에게도 반짝이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너는 아비의 인생이 통째로 끔찍한 악몽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아비의 마지막 이기적인 바람이다. 지우는 완성된 편지를 박만철 앞에서 읽어주었다. 박만철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지훈이 낭독을 마쳤을 때 박만철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지훈은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또다시 편지를 찢어버릴까? 아니면 주먹이 날아올까? 보내라. 한참 만에 나온 박만철의 대답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지훈은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눈물이었다. 두 번째 편지는 그렇게 보내졌다. 지훈은 이번에도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또 빗나갔다. 열흘쯤 지났을까 최 계장이 이번에는 작은 소포 하나를 들고 지훈을 찾아왔다. 박서연에게서 온 것이었다.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박만철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소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낡고 빛바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만철과 그의 아내가 갓난아기인 서연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 식구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담은 사진. 그리고 편지.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이번에는 글씨가 조금 달랐다.
지난번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조금은 망설임이 묻어나는 글씨체였다. 이 사진 기억나? 앨범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걸 찾아냈어. 사진 속에서 당신은 웃고 있네. 내가 기억하는 당신은 늘 화만 내고 소리치는 모습뿐인데. 당신이 보낸 편지 전부 거짓말이지? 누군가 대신 써준 거 알아? 당신은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말한 그 반짝이는 순간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도 있었을까? 편지는 질문으로 가득했다. 원망과 그리움, 불신과 희망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질문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지훈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엄마 기일이 다가와. 당신 정말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전부 기억하는 거 맞아? 그 남자는 정말 엄마의 내연남이었을까?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지훈은 편지에서 눈을 뗐다. 그리고 박만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박서연의 마지막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10수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였다. 그날 밤의 진실. 박만철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던 그 사건의 진실.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단순한 대필 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진실 게임의 한가운데로 돌이킬 수 없이 깊이 들어와 버린 것이었다. 박만철의 떨리는 눈동자 속에서 지훈은 거대한 비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두 사람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박서연의 편지는 상담실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이전까지 두 사람 사이를 맴돌던 것이 단순한 거래와 생존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그 중심에 진실이라는 무거운 추가 매달렸다. 딸의 질문은 박만철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고 지훈에게는 위험한 호기심의 불씨를 당겼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날 밤 정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박만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도 했다. 박만철의 비밀이 탄로 나는 순간 자신 역시 공범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었다. 박만철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의 거대한 어깨가 파도처럼 일렁였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주먹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무언가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10수년 동안 자신을 옥죄어온 과거의 망령과 내가 죽였다. 내 손으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굳게 닫힌 댐이 무너지기 직전처럼 위태로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놈은 내연남이 아니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박만철은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겨왔을까? 누구였습니까? 빚쟁이였어? 박만철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지훈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빚쟁이라니? 사건 기록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 박만철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모든 증거는 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아내가 노름빚을 졌었어? 꽤 큰 돈이었지. 그놈은 사채업자였고 그날 밤 그놈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 돈을 내놓으라고 아니면 아내라도 데려가겠다고? 그걸 보고 내가 눈이 뒤집힌 거야? 내 식구를 건드리는 놈은 누구든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 박만철의 이야기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사채업자와 싸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아내까지 죽인 걸까?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다 실수로 아내분까지. 지훈이 더듬거리며 묻자 박만철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니야. 그놈을 해치우고 나니 아내가 날 보고 비명을 질렀어. 날 보고 괴물이라고 살인자라고 소리쳤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거대한 몸을 웅크린 채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상담실의 벽을 때리고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남자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치졸한 살인범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지키려다 괴물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사내였다. 하지만 동정심이 드는 것도 잠시. 지훈의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을 시작했다. 박만철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였다. 우발적 살인에서 정당 방위 혹은 과실치사의 가능성까지 열리게 된다. 물론 아내를 죽인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적어도 사형을 받을 만한 극악무도한 범죄는 아니게 될 수도 있었다.
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찰에서는 왜 외도 문제라고 진술하신 겁니까? 지훈의 질문에 박만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물 젖은 얼굴은 후회와 체념으로 얼룩져 있었다. 무서웠다. 뭐가요? 그놈들한테 식구들이 더 있었어?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놈들이 내 딸년까지 찾아가 해코지할 것만 같았다. 서연이 어미가 죽기 전에 나한테 소리쳤어. 저놈들 보통 놈들 아니라고, 엮이면 우리 다 죽는다고. 차라리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여기서 썩는 게 서연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지독한 부성애였다.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아내의 명예까지 진창에 던져버린 것이다.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지금껏 상대해온 인간 군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의 무지는 어리석었고 그의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부정의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따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된다. 박만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에 다시 공포가 서렸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서연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셈이냐? 그냥 이대로 묻어둬. 나는 어차피 여기서 죽을 몸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따님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고 원망 속에 살게 할 겁니까? 그게 정말 따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것은 단순히 박만철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이제는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이대로 묵인한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만 같았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한 사람은 진실을 덮으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하나의 밧줄로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밧줄은 박서연이라는 이름의 딸에게 이어져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박만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편지를 썼다. 이번 편지는 온전히 지훈 자신의 의지로 쓰였다. 그는 박만철의 고백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박서연이 받을 충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터였다. 대신 그는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취했다. 서연아, 네가 물었던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 아비는 아직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마. 혹시 기억하느냐? 내 어미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집에 낯선 아저씨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일을, 그리고 내 어미가 밤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에 떨었던 것을. 지우는 편지에 복선을 심었다. 박만철의 고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박서연의 기억 조각을 끄집어내기 위한 미끼였다. 이 편지가 과연 그녀의 기억을 깨울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오해와 불신을 낳게 될까? 지우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편지 한 통이 10수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 수도 아니면 영원히 닫아버릴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희망일지 절망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세 번째 편지가 발송된 후 교도소의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러갔다. 지훈과 박만철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박만철은 자신의 고백을 후회하는 듯 지훈을 피했고 지훈 역시 섣불리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위태로운 고요함이 그들을 짓눌렀다.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이 너무 깊이 개입한 것은 아닐까?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은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박서연의 답장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곤 했다. 언제부터 남의 일에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된 걸까?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을 뿐인데.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었다. 검찰청에서 온 공식 서류였다. 최 계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서류를 들고 왔을 때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박만철, 한지훈. 둘 다 따라와. 서장실로. 서장실. 일반 죄수는 평생 구경도 못할 곳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서장실 문을 열자 교도소장과 함께 낯선 얼굴의 젊은 검사가 앉아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지훈과 박만철을 번갈아 후었다. 책상 위에는 지훈이 보냈던 세 통의 편지와 박서연이 보냈던 답장들이 증거품처럼 놓여 있었다. 박서연 씨가 아버지를 상대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지속적인 연락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더군요.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의 편지는 박서연의 기억을 깨우기는커녕 그녀를 더 깊은 분노와 공포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박만철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만철 씨. 검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박만철을 쏘아보았다. 진정서 내용 중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군요. 박서연 씨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버지가 보낸 편지 내용처럼 집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 어머니를 협박했던 일이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진 도박 빚 때문이었고 그 남자들은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당신은 아내의 빚 문제였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누구의 말이 진실이죠? 검사의 예리한 질문에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박서연은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오해를 더한 것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오해. 저는 박만철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절망적인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도와달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하지만 지훈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 터였다. 그리고 당신 한지훈 씨. 이번에는 검사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당신 사문서 위조 전과가 아주 화려하더군요. 혹시 이 편지들도 당신이 박만철 씨를 사주해서 조작해낸 이야기는 아닙니까? 가석방이라도 노리고 사형수 하나를 이용해 보려는 속셈으로 말입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검사의 의심은 합리적이었다. 누가 봐도 그림이 그랬다. 재주 좋은 사기꾼이 어수룩한 사형수를 꼬드겨 동정심을 유발하고 재심이라도 청구의 한몫 챙기려는 삼류 드라마. 아닙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썼을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박만철 씨는 그를 모르는 문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려한 문장의 편지를 썼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멋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 있습니까? 증거는 없었다. 그와 박만철 사이의 은밀한 대화가 유일한 증거였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지훈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박만철을 도우려다 오히려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자신마저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결국 그날 이후 지훈과 박만철은 분리 조치되었다. 지훈은 독방으로 옮겨졌고 박만철과의 모든 접촉이 금지되었다. 검찰 조사는 계속되었다. 교도소는 발칵 뒤집혔다. 사형수가 동료 죄수를 사주해 딸을 협박하고 거짓말로 재심을 청구하려 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지훈은 한순간에 교활한 사기꾼으로, 박만철은 딸까지 이용하는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다. 독방에 갇힌 지훈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자신은 형을 마치고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추가 기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박만철은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으로 봤던 그의 절망적인 눈빛이 아른거렸다. 그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과 이제라도 발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한밤중 지훈은 누군가 자신의 독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복도 순찰 시간은 아니었다. 지훈이 긴장하며 문틈으로 다가가자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최 계장. 최 계장이었다. 그는 왜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걸까? 무슨 일입니까? 조용히 해. 너한테 전해줄 게 있다. 문 아래 작은 배식구 틈으로 무언가 쓱 밀려 들어왔다. 작게 접힌 종이 쪽지였다. 이게 뭡니까? 박만철 씨가 너한테 보낸 거다. 검사들 몰래 간신히 빼돌렸어. 읽어보고 어떻게 할지는 네가 결정해라. 그리고 명심해. 나는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은 거다. 최 계장은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사라졌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박만철의 거심이 분명한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다. 살려다오? 단 4글자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절망, 공포, 그리고 지훈을 향한 마지막 희망. 지훈은 쪽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최 계장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이 쪽지를 전해준 걸까? 그리고 박만철은 왜 하필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했을까? 지훈은 깨달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진실게임의 끝을 보기 전까지는. 최 계장이 건네준 쪽지는 지훈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살려다오? 그 네 글자는 단순한 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고 동시에 지훈의 양심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이대로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불구덩이 속으로 함께 뛰어들 것인가? 지훈은 결심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기술을 총동원해 이 판을 뒤집어야 했다. 검사의 의심, 박서연의 오해, 그리고 교도소 내의 불신.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했다. 그가 가진 무기는 오직 글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 계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생겼다. 그가 왜 자신을 돕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지훈은 최 계장의 다음 순찰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독방 앞을 지나갈 때 나직이 불렀다. 계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계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무슨 일이야? 박만철 씨 사건, 저 혼자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도움이라니? 변호사 말인가? 이미 국선 변호사는 손 뗐어.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변호사가 아닙니다. 기자가 필요합니다. 지훈의 말에 최 계장의 눈이 커졌다. 기자? 제정신이야? 일을 더 키우겠다고? 지금 언론에 이 일이 알려지면 넌 희대의 사기꾼이 되고 박만철 씨는 그냥 끝장이야. 아니요, 반대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검찰과 교도소라는 닫힌 공간 안에서 그들의 논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판을 밖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론을 움직여야 해요.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검찰도 함부로 좇지 못할 겁니다. 지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의 판세를 읽고 승부수를 던지는 전략가였다. 최 계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 고뇌의 빛이 스쳤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알아보겠다. 내가 아는 기자 중에 꼴통 같은 놈이 하나 있긴 하지. 될지 안 될지는 장담 못해. 며칠 후 지훈은 교도소 인권 실태 조사를 핑계로 찾아온 한 남자와 마주 앉게 되었다. 남자의 이름은 이충호. 삼류 인터넷 언론사 소속의 기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삼류가 아니었다. 그는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지훈을 뜯어보았다. 최 계장이 판을 깔아준 비밀 접선이었다. 최 계장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사형수 미화 스토리라도 팔아보시겠다? 이충호 기자의 말투는 시니컬했다. 그는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훈은 그런 그가 마음에 들었다. 어설픈 동정심으로 가득 찬 기자보다는 이런 의심 많은 기자가 더 나았다. 미화가 아닙니다. 진실을 팔고 싶습니다. 지훈은 짧은 시간 동안 박만철 사건의 전말과 자신의 역할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편지 내용, 박만철의 고백, 그리고 검찰 조사의 부당함까지. 이충호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그의 표정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그걸 제가 뭘 믿고 기사로 씁니까? 한지훈 씨,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은 지금 살인사건의 진범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동료 죄수의 진술 하나만 믿고서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알고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지훈이 비장하게 말했다. 증거? 무슨 증거 말입니까? 아직 찾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충호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듯 엉덩이를 들썩였다. 장난합니까, 지금? 아닙니다. 박만철 씨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그날 밤 현장에는 분명 사채업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 기록 어디에도 제3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초동 수사를 엉망으로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흔적을 지웠다는 뜻입니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박만철 씨는 그 사채업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라고? 하지만 겁에 질려 경찰에게는 말하지 못했죠. 지금이라도 그 김광수라는 인물과 그의 주변인들을 조사하면 10수년 전 그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충호는 움직임을 멈췄다. 김광수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닐 수도 있었다. 어쩌면 정말 거대한 특종의 냄새가 났다. 좋습니다. 한번 믿어보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는 동안 한지훈 씨는 교도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박만철 씨에게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뽑아내세요. 그날 밤에 대한 사소한 기억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씨를 설득해야 합니다. 박서연 씨를요? 어떻게? 당신은 글을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세요. 이번에는 당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를 고소한 딸에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요? 박서연 씨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싸움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충호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떠나기 전 지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지훈 씨, 당신 눈빛을 보니 알겠군요. 당신 진짜가 되고 싶구나. 그 말은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 가짜로 살아왔던 자신에게 누군가 처음으로 던진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이충호가 떠난 후 지훈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싸움의 끝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이 특종을 터뜨린 기자의 조력자라는 명예일지 아니면 공범이라는 오명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가짜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 진실을 향한 첫걸음은 박서연에게 보내는 또 한 통의 편지가 될 터였다. 이번에는 박만철의 이름이 아닌 온전히 한지훈 자신의 이름으로 쓰는 편지였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편지를 썼다. 박서연에게 보내는 편지는 더 이상 위조된 감정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한 남자의 절박한 호소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고해성사였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박만철을 만나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도움이 절실한지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에게 용서를 강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10수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버린 그날의 진실을 당신과 함께 마주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당신의 분노와 증오가 어쩌면 잘못된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편지는 최 계장과 이충호 기자의 도움으로 박서연에게 전달되었다. 이제 지훈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독방의 시간은 다시 더디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불안감에 잠을 설쳤다. 만약 박서연이 이 편지마저 무시하거나 검찰의 증거로 제출해버린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한편 바깥 세상에서는 이충호 기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김광수라는 이름 석자를 들고 뒷골목을 파고들었다. 10수년 전의 사채업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집요했다. 경찰청의 낡은 자료실을 뒤지고 은퇴한 형사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끌어모았다. 마침내 그는 김광수가 몇 년 전 간암으로 이미 사망했으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아들, 김영석이 현재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다는 것까지 밝혀냈다. 이충호는 김영석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이 박만철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 김광수에 대해 물었다. 김영석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는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잡아댔다. 하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손끝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충호는 직감했다. 이자가 바로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교도소 안에서는 지훈이 최 계장의 도움을 받아 박만철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상담실이 아닌 아무도 없는 늦은 밤의 작업장에서 몰래 만났다. 최 계장이 망을 보는 동안 지훈은 박만철에게 그날 밤의 기억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캐물었다. 김광수가 입고 있던 옷은 어땠습니까? 말투는요? 혹시 특이한 버릇 같은 건 없었습니까? 박만철은 고통스럽게 기억을 더듬었다. 그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지훈은 그 조각들을 끈질기게 맞춰 나갔다. 그놈 손가락에 용 문신이 있었어? 그리고 말끝마다 씨부럴거리는 버릇이 있었지. 아, 그리고 그놈이 도망치면서 뭔가를 떨어뜨렸던 것 같아? 번쩍이는 무언가였는데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보진 못했어. 용 문신, 특이한 말버릇,
그리고 현장에 떨어뜨린 물건.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것들은 언젠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다. 박서연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그녀는 이충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고소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지훈의 진심이 담긴 편지가 마침내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박서연은 이충호 기자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사실 그날 밤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 아버지의 고함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 너무 어렵고 충격이 컸던 탓에 그 기억을 무의식 속에 묻어두고 있었지만, 지훈의 편지를 받고 나서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남자가 엄마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더러 내 놈 마누라라도 팔아서 빚 갚으라고 소리쳤어요? 전 똑똑히 들었어요? 박서연의 증언은 박만철의 고백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충호는 이 모든 내용을 녹음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그는 사형수 박만철, 10수년 만에 드러난 살인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탐사보도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사에는 박서연의 증언, 지훈의 제보, 그리고 김광수와 김영석 부자에 대한 의혹이 모두 담길 터였다. 기사가 터지기 며칠 전 교도소에 비상이 걸렸다. 박만철의 사형 집행일이 결정된 것이다. 날짜는 불과 일주일 뒤. 마치 검찰이 이충호 기자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지훈은 절망했다.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기사가 나가고 여론이 형성되기도 전에 박만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터였다. 최 계장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다. 젠장, 놈들이 먼저 손을 썼어? 이제 끝이야?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던 그 밤, 지훈의 독방으로 다시 한번 최 계장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뭔가요? 10수년 전 박만철 씨 사건 현장 증거물 목록이야. 내가 증거물 보관실에서 몰래 빼돌렸어. 검사 놈들이 이걸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아마 증거인멸이라도 하려는 속셈이겠지.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증거물 목록을 훑어 내려가던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현장에서 수거된 신원불명의 라이터 1개. 금속 재질. 용 무늬 음각. 라이터. 박만철이 말했던 번쩍이는 무언가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고 용문신을 하고 있던 김광수.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 라이터만 있으면? 지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이 라이터에 김광수의 지문이나 유전자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제3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최 계장의 한마디가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소용없어. 그 라이터 이미 사라지고 없어. 네? 사라지다니요? 오늘 내가 확인했을 때 증거물 보관실에 있어야 할 라이터가 감쪽같이 사라졌더군. 아마 검찰 쪽에서 빼돌린 거겠지. 이제 우리에겐 아무런 증거도 없어. 박만철 씨는 그냥 이대로 죽는 거야? 최 계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사라졌고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희망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사라진 라이터. 그 소식은 지훈과 최 계장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일한 물리적 증거가 사라진 이상 박서연의 불확실한 기억과 박만철의 고백만으로는 판을 뒤집을 수 없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박만철의 사형 집행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도소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충호 기자는 약속대로 탐사보도 기사를 내보냈다. 사형수 박만철, 그의 딸이 전하는 그날 밤의 또 다른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사법살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들은 기사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사라진 라이터에 대한 언급은 쏙 뺀 채였다. 박만철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다. 마지막 면회에서 만난 그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그는 쇠창살 너머의 지훈을 보며 희미하게 웃기까지 했다. 고맙다. 그가 나직이 말했다. 이만큼 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여한이 없어. 내 딸년이 서연이가 아비를 오해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훈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박만철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것이었다. 면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지훈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진실은 너무나도 쉽게 짓밟혔다. 사형 집행 전날 밤, 지훈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독방 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이대로 박만철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사건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보았다. 박만철의 말, 박서연의 기억, 그리고 사라진 라이터. 어딘가에 분명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터였다. 그때였다. 지훈의 뇌리를 스치는 하나의 기억. 박만철과의 첫 만남. 그가 자신의 딸에게 편지를 쓰겠다며 처음으로 했던 말. 내가 왜 그랬는지, 그날 밤 내가 왜 내 어미에게 손을 댔는지 그걸 알려줘야겠다. 그런데 이상했다. 박만철은 아내를 죽인 것을 후회하고 슬퍼했지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는 늘 내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려 했을 뿐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왜였을까? 죄책감 때문에 차마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 박만철은 사채업자 김광수를 해치운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내의 말에 눈이 뒤집혀 그녀를 죽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었다. 아무리 이성을 잃었다고 해도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줄 수 있는 아내를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만약에 박만철이 아내를 죽인 것이 아니라면? 만약 그날 밤 현장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김영석. 지훈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사채업자 김광수의 아들. 이충호 기자가 만났던 바로 그 남자. 만약 그날 밤 김광수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들 김영석과 함께 왔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본 김영석이 이성을 잃고 박만철의 아내를? 가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박만철은 아들을 지키려는 김광수의 협박 혹은 자신의 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김영석의 존재를 숨기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면서도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자신이 죽이지 않았으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사건의 진짜 진실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자신의 추측일 뿐이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박만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내 딸년이 서연이가 아비를 오해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딸이 자신을 아내를 죽인 살인자로 오해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지훈은 무릎을 탁 쳤다. 박만철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딸이 그날 밤의 진실을 목격했다는 것을. 박서연은 낯선 남자가 엄마의 뺨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김광수였는지 김영석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진실을 밝힐 마지막 열쇠가 숨어 있을 터였다. 지훈은 당장 최 계장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이충호 기자에게 연락해 박서연을 다시 만나게 해야 했다. 그녀의 기억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박만철의 사형 집행까지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지훈은 철창을 붙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계장님, 최 계장님, 제발 와주세요. 그의 절규는 차가운 복도를 따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과연 그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그들은 잊혀진 기억의 조각을 찾아낼 수 있을까? 시간은 야속하게도 점점 더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지훈의 절규는 기적적으로 최 계장에게 닿았다. 비상벨이라도 울릴 듯 다급한 그의 외침에 야간 순찰 중이던 최 계장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충호 기자에게 연락해서 당장 박서연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날 밤 현장에는 김광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김영석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추리를 쏟아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광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논리를 뛰어넘는 확신이 있었다.
최 계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야기의 끝을 보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었다. 최 계장은 몰래 빼돌린 휴대폰으로 이충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이었지만 이충호는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그 역시 밤새 기사 댓글과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다. 최 계장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이충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알겠습니다. 당장 박서연 씨에게 가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시간과의 사투가 시작되었다. 이충호는 차를 몰아 박서연의 집으로 향했고 교도소 안에서는 지훈과 최 계장이 애타게 소식을 기다렸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교도소의 회색 벽이 새벽빛을 받아 스산한 모습을 드러냈다. 박만철의 사형 집행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충호는 박서연의 집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잠에서 깬 박서연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충호의 절박한 표정과 설명에 인해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 씨, 제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날 밤 아버님과 싸웠던 남자가 한 명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더 젊은 남자는 없었나요? 박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날의 기억은 끔찍한 트라우마였다.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려왔다.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방구석에 숨어 있기만 했어요. 제발요? 아버님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뭐든 떠올려 보세요. 이충호가 애원하듯 말했다. 그 순간 박서연의 눈이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반지. 네? 반지요? 그 젊은 남자의 손에 해골 모양 반지가 있었어요? 엄마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에 시커먼 해골 반지가. 이충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며칠 전 만났던 김영석을 떠올렸다. 그의 손가락에 유난히 번쩍이던 그 반지. 분명 해골 모양이었다. 서연 씨, 지금 당장 저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는 사형 집행 절차가 시작되고 있었다. 교도관들이 박만철의 독방으로 향했다. 박만철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묵묵히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 그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그는 집행장으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리만치 담담했다. 지훈은 자신의 독방 철창에 매달려 그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박만철이 자신의 방 앞을 지나갈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박만철은 지훈을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이걸로 된 거다.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훈은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박만철의 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을 때 최 계장이 미친 듯이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찾았어? 찾았다고?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스피커폰 너머로 이충호 기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영석을 잡았습니다. 박서연 씨의 증언을 듣고 놈의 도박장으로 쳐들어갔어요. 놈이 끼고 있던 해골 반지를 보고 추궁하니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이충호의 목소리 뒤로 김영석의 울부짖음과 경찰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내가 안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시킨 거야? 저 영감탱이 마누라가 우리 돈을 떼먹고 경찰에 신고하려 해서 아버지가 손 좀 봐주라고 했단 말이야.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근데 그 여편네가 너무 발악을 하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박만철의 아내를 죽인 진범은 김영석이었다. 김광수는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의 안전을 걱정하는 박만철을 협박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그리고 사라진 라이터는 김광수가 아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에서 몰래 빼돌렸던 것이었다. 당장 집행을 중지시켜야 해. 최 계장이 소리치며 교도소장실로 달려갔다. 지훈도 독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외쳤다. 멈춰요? 박만철 씨는 범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도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교도관들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집행 중지? 지금 당장 집행을 중지하라. 법무부에서 연락 왔다. 사형 집행장. 박만철의 목에 밧줄이 걸리고 그의 눈이 가려지기 직전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집행장의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교도소장이 뛰어들어왔다.
멈춰. 집행 중지. 그의 외침이 집행장 안을 가득 메웠다. 박만철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잠시 후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천이 벗겨지고 목에 걸려있던 밧줄이 풀렸다. 그는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그의 귓가에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박만철의 사형 집행이 중지된 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이충호 기자의 후속 기사는 모든 언론사의 일면을 장식했고 10수년 전의 살인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검찰은 부실 수사와 증거 은폐 의혹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영석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으로 이미 사망한 아버지 김광수의 범행 은폐 혐의까지 모두 드러났다. 그는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의 목숨을 빌미로 박만철을 협박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한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 사건을 조작했던 것이다. 사라졌던 라이터 역시 그가 경찰을 통해 빼돌려 폐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도소 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지우는 더 이상 독방에 갇힌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힌 영웅으로 떠올랐다. 동료 죄수들은 그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교도관들조차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런 시선들이 불편하기만 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빚을 갚은 기분이었다. 평생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빚. 박만철은 재심 재판을 위해 다른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최 계장의 배려로 지훈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작업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박만철이었다. 내 딸년이 면회를 왔다 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어딘가 따스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울기만 하더구나. 미안하다고? 아비를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바보같이 울기만 했어? 박만철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멋쩍은 듯 고개를 돌려 헛기침을 했다. 이제 다시는 편지 쓸 일은 없겠구나. 지훈이 농담처럼 말하자 박만철이 피식 웃었다. 그가 웃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게 말이다. 이제 내 놈 손 빌릴 일은 없겠어? 나가면 내가 막걸리라도 한 잔 삼아? 사형수한테 얻어먹는 막걸리는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무죄 판결 받고 나오시면 그때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십시오. 두 남자는 마주 보며 웃었다. 더 이상 사형수와 죄수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이자 서로의 인생을 구원해준 은인이었다. 박만철이 떠난 후 지훈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의 모범적인 수감 생활과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그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교도소 문을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자유의 몸이 된 지훈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법원이었다. 그날은 박만철의 재심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재판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만철에게 내려졌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여기저기서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박만철의 거대한 어깨가 잘게 떨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딸 박서연은 얼굴을 감싸 쥔 채 오열했다. 지훈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지훈의 앞을 이충호 기자가 막아섰다. 그는 그 시니컬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한지훈 씨? 아니,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 회사에서 당신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 하는데 생각 있습니까? 제목은 어느 사기꾼의 고해성사, 뭐 이런 걸로 하면 딱이겠는데? 지훈은 그의 명함을 받아들고 작게 웃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신 제목은 제가 정하죠. 그때 저편에서 박만철과 박서연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걸어 나오고 있었다. 박만철은 인파 속에서 지훈을 발견하고는 그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여 보였다. 지훈 역시 그를 향해 마주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축복.
지우는 법원을 나서며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글을 써야 할까? 그는 주머니 속에서 이충호 기자의 명함을 만지작거렸다. 어쩌면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써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 가짜 인생을 살았던 한 남자가 진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기묘하고도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의 첫 문장은 아마도 이렇게 시작될 터였다. 내가 내 손이 되어줘야겠다. 세상은 박만철의 무죄 판결을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떠들어댔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드리워진 십수년의 그늘은 판결문 한 장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의 몸이 된 박만철에게 세상은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버린 거리, 사람들의 무심하고도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살인자라는 주운 글씨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딸 서연은 아버지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모셨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십수년의 단절과 오해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 올렸지만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미안해했다. 아비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박만철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숟가락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말하지 마. 바빠? 서연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우리한테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서툴렀다.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딸은 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지훈 역시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했다. 그는 이충호 기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하얀 모니터 앞에 앉아 그는 단 한 줄도 써 내려갈 수 없었다.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거짓말들, 그로 인해 상처받았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밤잠을 설쳤다. 글이 안 써집니다. 어느 날 지우는 이충호 기자와 함께 포장마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고백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겪고도 쓸 게 없다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충호는 어묵 국물을 떠먹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박만철 씨는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었지만 저는 명백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자조적으로 떨렸다. 그러자 이충호는 술잔을 내려놓고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지훈 씨,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쓸 자격이 있는 거야? 처음부터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박만철 씨의 절박함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고 이 진실을 밝혀내지도 못했을 거야. 당신의 어둠이 역설적으로 그를 구한 거라고? 그러니 이제 그만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 그리고 그냥 써. 당신이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모든 것을. 이충호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죄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려 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어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주해야 했다. 그것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파고들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리고 교도소에서 만난 한 사형수를 통해 어떻게 진짜 자신을 찾아가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담아냈다. 글을 쓰는 과정은 그에게 일종의 치유였다. 그는 글을 통해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몇 달 후 세상에서 가장 서툰 고해성사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고 지훈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사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고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가 되었다. 책 출간 기념회가 열리던 날 행사장 뒤편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박만철과 박서연 부녀였다. 박만철은 어색한 양복 차림이었고 서연은 그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작가 양반 축하하네. 박만철이 투박한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따뜻했다. 지우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고맙습니다. 두 분 덕분입니다. 서연이 지훈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작가님 책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저와 아빠의 이야기를 이렇게 멋지게 써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이제 두 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그들의 삶 어딘가에 남아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마주하고 함께 걸어갈 용기를 얻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들은 각자의 빛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서로를 비추며 더욱 따뜻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1년 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주말 오후였다. 지훈은 강변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새로 구상하는 소설의 줄거리를 다듬고 있었다. 그의 첫 책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었고 그는 이제 어엿한 전업 작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냉소나 불안이 아닌 평온함과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 두 개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박만철과 박서연이었다. 박만철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고 그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힘찼다. 서연은 그의 팔짱을 낀 채 무언가 제잘거리며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누가 봐도 다정한 부녀의 모습이었다. 작가 양반? 여기서 뭘 하고 있었나? 박만철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지훈을 불렀다. 그는 이제 교도소의 사형수가 아니라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상 좋은 할아버지 같았다. 산책 나왔다가 잠시 글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쩐 일이십니까? 아빠가 새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동네 목공소에서요? 기념으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나왔어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박만철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이제 그 손은 누군가를 해치는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강한 손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의자와 책상을 만들며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맞춰 나가고 있었다. 이 양반이 글쎄 얼마 전에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다네. 자기 이름 석자 쓰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지 뭔가. 서연이 놀리듯 말하자 박만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시끄럽다 이야. 그래도 이젠 내 이름은 쓸 줄 안다. 왜? 정말이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지훈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박만철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다. 그 위에는 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넘치는 글씨로 박만철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내가 쓴 거다. 이제 더는 자네 손 빌릴 일은 없겠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셨다. 지훈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석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는 증표였다. 세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새로 피어나는 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이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박만철 부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도 같이 가서 저녁이나 먹지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지훈은 웃으며 그들을 배웅했다.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박만철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지훈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었다. 지훈 역시 그를 향해 마주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들의 인연은 교도소라는 가장 절망적인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과거를 되찾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했다. 그들의 만남은 위태로운 거래였고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구원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냈다. 지훈은 벤치에 다시 앉아 박만철이 준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박만철? 그 서툰 글씨 위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감동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진정한 고해성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서툴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기적처럼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우는 종이를 소중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강변에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이야기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서툰 고해성사를 위한 따뜻하고 눈부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